안녕하십니까. 저 김승범 선생입니다. 아, 지금 뭐 좀 바쁘신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한국사니까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9급이 아마 대부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7급이나 다른 직렬도 있으실 겁니다. 뭐 경찰이나 뭐 소방이나 있으실 텐데 대체로 이제 요즘에 한국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좀 어려워요.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수능 형태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그 한국사가 예전에 공무원 출제 경향하고 이제 수능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그 제시문이 좀 길어진 거예요. 제시문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공무원에서 제시문 준 다음에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옳은 것을 두 개 고르시오 이런 거 잘 안 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제 있고 단답형 고르는 건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 중에 고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직렬이 경찰 직렬로 가면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때 제일 갈등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일 때. 이게 내 실력에 대한 의심이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일 수 있을까? 근데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정말 모두일 때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갈등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거잖아요. 5과목을 보통 100분에 푼다 그러면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 빼고 한국사에 할애가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20분인데 한국사에 사실 20분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다 쓰지는 않고요. 대체로 문제는 10분 내외로 풀고 답안지 작성까지 한다 그러면 뭐 한 11분, 12분 정말 맥시멈 잡아서 한 15분인데 한국사를 15분, 20분 쓴다. 만약 그 사이로 사용을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영어나 국어를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어를 이제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영어 한 20분, 30분 가까이 만약에 써버리면 한국사에서 정말 10분 내외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문제 보고 직관적으로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이제 다 이제 말리는 거죠, 막 그날 시험에서.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제시문이 좀 어렵고 예전에는 이제 탐구를 하는 식의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추론을 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국사를 여기 행커스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수업을 들으신다고 해도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반드시 나옵니다. 일부러 출제자를 이렇게 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을 탓하거나 교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출제하는 분들도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딱 넣는 거예요. 특히 그 전공자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9급 기본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영역이 나와요, 반드시. 그런 경우는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평소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은 놓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놓친다고 해서 공무원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했던 범주 외에서 나오면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뭐랄까 자기의 컨디션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심리적인 강화도 되게 많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치렀던 시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배운 걸 가지고 시험에 내잖아요. 그 배운 범위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죠. 이건 분명히 내가 다뤘던 부분인데 실제로 시험의 유형이 학교에서 풀었던 거, 자기가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공무원 한국사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막상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보면 분명히 배운 내용인데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 거에서 심리적으로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시험을 망치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어 저는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최근에 봤던 추가 시험에서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해는 다 됐는데 답을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는 됐는데 의미를 모르겠다. 뭐냐면 철학적인 주제나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말로 해석은 됐는데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긴장이 돼요. 그게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사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니까 자 일단 공무원 한국사가 출제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역사의 이해로부터 하고 이제 뭐 강복 이후 현대사까지 쭉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어디서나 이제 전근대사, 그 다음에 뭐 근현대사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럼 전근대사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조선 시대까지를 좀 다루고요. 근현대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제냐면 고종이 즉위한 시기를 말합니다. 고종이 즉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대까지인데, 고종이 즉위한 게 이제 1863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를 다룬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한 노무현 정부, 그죠? 목소리가 또 튀네요. 제가 이거 오려고 오늘 아침에 와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일 좀 하다가 들어오니까, 자, 현대는 이제 노무현이나 이제 김대중 정부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나오겠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나눠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조선시대까지 하면 요렇게가 이제 전근대사가 되겠죠. 그쵸? 여기 이제 전근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가 이제 문항수가, 이건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좀 탄력적입니다. 이거는 대체로 전근대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한 13개, 1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쪽이 조금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국가직 9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면, 제가 14년부터 17년까지 통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근대가 대체로 14년에는 너무 많이 나왔죠. 16개. 그 다음에 이제 14개. 요건 플러스 1은 뭐냐면 통합적으로 나온 주제가 있어요. 고려, 조선을 통합해서 낸 게 있어서 14개. 그 다음에 13개. 요건 사선을 왜 그었냐면,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연초에 있었고 연말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을 보면 12개, 13개. 그러니까 대체로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그렇죠?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죠? 대체로 13개 아니면 14개 정도 나옵니다. 13개 아니면 14문제. 근데 과거에는 14문제 정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요 정도 굳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오면 요 정도죠. 그러니까 6개, 7개, 또 8개, 7개. 그러니까 이건 이제 7개 정도. 7문제 내지는 6문제. 자,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그러니까 전근대가 비중이 큽니다. 그죠? 근데 전근대가 비중이 큰데 또 그 중에서 어디가 크냐면 이게 조선이에요.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를 보시면 여기 4개 잡고 이쪽에 5개 잡으면 9개죠. 그쵸? 여기도 봐도 지금 6개에다가 6개, 9개. 여기도 4개, 4개 하면 8개죠. 그러니까 8개, 9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고려와 조선시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쵸? 이게 8개만 돼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비율이 20문제에서. 그러니까 고려, 조선이 난 너무 싫어. 그럼 공무원이 싫다는 얘기죠, 그거는. 고려, 조선이 싫으면 공무원이 싫다는 얘기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내용이 한 1000년 됩니다, 1000년. 고려와 조선이 1000년 되잖아요. 그렇죠? 고려가 건국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알려드릴까요? 918년이에요. 근데 고려가 건국됐을 때는 후백제하고 뭐 후고구려가 이제 고구려가 된 거니까 후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후삼국을 통일한 게 언제냐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918년에서 18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936년이죠?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언제 망하는 줄 아세요? 고려가 망했다는 건 조선이 건국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1392년이에요. 그때 고려가 망해요. 그렇죠?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한 건 언제냐? 그러니까 대한제국으로 나중에 이름이 좀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국권피탈이 1910년이니까 500년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0년 되는 거예요. 1000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대도 사실은 이게 3문제, 4문제 나온다고 하면 고대는 정말 깁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 발해까지 가니까 이것도 한 1000년 돼요. 그렇죠? 기원전 1세기 삼국이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렇게 일제강점기, 광복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근현대 부분은. 근대나 일제강점기나 광복 이후는 이쪽 정근대랑 공부하는 게 약간 방법이 좀 다른데요. 정근대사는 일단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정치적인 내용도 어렵지만 경제 또는 사회, 문화 파트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제도 같은 거, 토지제도 같은 거, 문화사에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쭉 만나보면 저는 역사가 좋아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제 이과 출신들 이런 분들은 역사 정말 뜨악이 나면 뜨악. 거기에 보면 문화사에 보면 뭐 탑 나오고 뭐 고분 나오고 뭐 그죠? 그림도 나오고 도자기도 나오고 이거 막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이제 근현대사는 정근대랑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너무너무 촘촘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막 연결이 됩니다.
1년 단위로 연결되는 거에다가 또 뭐도 있냐면 같은 같은 연도 안에서 순서 배열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엽적이다 보니까 이제 막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이제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정근대가 이제 근대사랑 갖는 좀 근현대사가 정근대랑 비교해서 갖는 특징인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지방직도 보시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율은 이렇게 13개 뭐 7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구급으로 가면 이제 근현대 비중이 확실히 조금 뭐 한 문제 정도 더 나오는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7급도 한번 펼쳐 드리면 7급은 이제 근현대가 조금 8개 9개 정도로 나오는 편이고요. 영역은 비슷해요. 9급하고 7급하고 공부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대체로 9급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7급 시험 봐도 웬만큼 그 점수는 나오는데 단지 이제 7급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엄청나게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궁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9급에서 맞출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7급을 준비하는 사람이 꼭 맞추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7급 학생들도 틀릴 만한 문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나 9급은 대체로 한 80% 이상은 80%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에서 조금의 응용력이 좀 작용을 하거나 조금 깊게 공부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고 7급이라 하더라도 꼭 100점을 맞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일단 안 두시면 되고요. 지방직 7급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은 이제 제 수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해커스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별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제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학원에는 이제 시간표상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기본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반 이제 9급 기준으로 봤을 때 7급 말고요. 이제 9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반하고 이제 심화반이 있을 때 보통 요거는 어디를 다루는 거냐면 전근대사 부분을 다루는 거고요. 심화반이라고 하면 근현대사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 그 1, 2월 시간표를 딱 펼쳐 보시면 9급 기본반 이중석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중석 선생님이 오전 기본반을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반에 가면 이제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급 심화반 있으면 이제 심화반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중석 선생님이 기본반 하시면 다음 달에 심화반 넘어가고 제가 심화반 했으니까 기본반 넘어가고 보통 이렇게 순환적으로 보통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정근대하고 근현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표를 고르실 때.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 걸리냐면 이게 2개월 걸리고 이게 2개월이 걸려요. 각각. 그럼 4개월 걸리는 거죠. 그럼 강수가 2개월인데 이게 총 16회거든요. 16회.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거기에 이제 4시간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16회 곱하기 4시간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4시간씩이니까 4일은 4에다가 4, 6, 24니까 이제 64강 정도 나오죠. 그죠?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이제 합치면 120강이 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이제 들어가 보시면 대체로 한국사 전체를 한 60강, 80강 정도로 끝내는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닌데 저희가 기본반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테스트도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질문도 받고 문제도 풀어주고 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더 확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종합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사를 2달 안에 다 끝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복습 해석을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게 막상 해보시면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반을 다니시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상당히 많이 완성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8회 과정으로 거의 다 끝내게 돼 있어요. 확실히 강의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견디셔야 되고요. 여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단지 이제 제 수업 그 스케줄에 보면 입문과정이라 그래서 이게 2달에 완성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저녁반을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 9급 저녁 종합반에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2달을 수업을 듣고 다음에 또 2달을 오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녁반의 경우에는 제가 2달 과정으로 수업을 이제 끝냅니다. 그러니까 좀 스피디하게 하는 거죠. 대신에 내용을 그러면 오전반에 하는 거랑 비교해서
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빼고 다 집어넣는데 수업 진행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힘들지만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 심화 과정이라는 건 지금 저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4개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테마 특강 마무리 과정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입문 과정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한국사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시간이 좀 없고 이런 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표상에 보면 저녁 기본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면 2달 동안에 한국사를 한 바퀴 제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수업은 그 PPT를 띄워서 수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판서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료는 PPT를 출력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는 한글 파일로 출력된 거를 드릴 거예요. 교재를. 우리 교재와 함께 이제 번갈아서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입문 과정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강하고 현강하고의 차이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강도 좋고 현강도 좋은데 현강에서 들을 때는 그 가질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질문이지만 항상 저랑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거니까. 쉬는 시간에 붙잡고 뭐 물어봐도 되고 뭐 이런 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사람이 대면에서 수업하는 거라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나는 현강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과정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심화 과정 4개월 과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4개월 과정에는 제가 오해독 프로그램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제가 이건 제가 인터넷 강의도 여러분 들으시면 마찬가지인데, 이 오해독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사를 쭉 해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출발을 딱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계신 분이 되게 흡수가 빨라요.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기억도 잘 하시고 테스트를 하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학생은 잘 못 따라와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 다 똑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잘한다고 자신했던 분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가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거든요. 그 잊어버리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강화해서 가져가는 게 한국사 공부에서 가장 관건인데, 처음에는 좀 쉬운데 한 바퀴 돌아갈 때는 쉬웠는데 나중에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짧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공부한 게 2, 3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집어넣었는데, 기출족보 확인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본 수업을 하고, 데일리 테스트를 하고,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업 시작할 때 다시 반복을 제가 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과제 같은 걸 풀면 이제 이게 한 번 수업한 것이 5번이 돌도록 계속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 자, 기출족보라는 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해당 부분의 영역이 어떻게 수험에 나왔는지, 어떤 연도 무슨 직렬에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기하고 다 있어요. 틀린 선지 옳은 선지가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서 수업을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오답 정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PT를 이렇게 실제로 띄워서 지난 시간에 아까 제가 판서 수업 했던 걸 다시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오늘 왔으면 지난주 시간에 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저랑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이제 좀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과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 공부하신 걸 빈칸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이것도 다 교재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약점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진도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해독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기반이 되신 분들이 나중에 테마 특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뭐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한국사 공부는 이제 이것만은 명심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일단 정치사 부분의 큰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를 할 때 구석에 있는 것부터 자꾸 찾아내고 말의 의미 이런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박납의 패단이다. 그럼 박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럼 박납을 또 뒤져야 돼요. 그 박납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또 공납제도에 대해서 막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정확하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데 좋긴 한데, 그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보면 또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계속해서 너무 매달리다 보면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특히 그런 부분이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사 부분으로 흐름이 완전히 잡혀 있으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정치사를 하시다 보면 뒤에 나올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나중에 경제, 사회, 문화사를 하기에 좀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제사회 문화사는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출족보 이런 걸 통해서 출제 비중을 가려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나왔구나. 이거는 거의 나오네? 요런 걸 먼저 하셔야지 거기 나오지 않는 것들, 어쩌다 한번 나온 것들, 예를 들자면 유네스코 뭐 세계 문화유산 물어봤어요. 심지어 이런 거 물어봤어요. 9급에서. 거기에 이제 그 경주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릉원 지구도 있고 뭐 남산 지구도 있고 산성 지구도 있고 항룡사 지구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물 유적이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경주 사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만 파야지.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애들 빼고. 자, 그다음에 한 번 공부한 내용을 단기간에 반복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해독 프로그램,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공부를 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틀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30분이라도 투자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공부한 걸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시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실 때 경험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영어 단어 오늘 100개 외웠으면 한 2, 3일 이내에 한 번만 더 보고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 더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말의 의미가 안 들어오면 외워지지 않으니까 말의 의미가 모르겠는 거는 뭐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국사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단어가 어렵고 안 쓰는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특히 강조드리는데요. 문제 풀 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서 문제 푸는 습관, 이거는 정말 버려야 되는 습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시험에 가면 실제로 처음 보는 듯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그거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 자꾸 문제 푸는데 앞에서 봤는데 잠깐 이렇게 뒤적이고 보고 풀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납니다.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공무원이 20문제니까 20문제를 만약에 15분에 푼다 그러면 15분으로 나누면 한 문제당 얼마씩 할애돼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당 4, 50초다. 그러면 그 정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10문제를 풀 때 그럼 내가 뭐 5분 안에 풀어야지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돼요. 찍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연습 안 하면 절대 못 풉니다. 실력 안 늘어요, 그러면. 그래서 맨날 혼자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시험 보니까 안 나와. 그럼 공부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국사가 정말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극복 가능합니다. 공무원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합격하고 나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거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냥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서 공부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일정하게. 수업이 없는 경우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도를 그냥 꾸준히 앉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붙는 거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는 원래부터 한국사가 잘 어렵고 안 맞아요. 한국사 잘 맞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론 능력을 기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에요. 12월에 봤던 9급 추가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라의 촐랑문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신라의 민정문서라고 해서 아마 이거 중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셨던 걸 거예요. 통일신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거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 난이도로 보면 굉장히 하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묻는 문제거든요. 민정문서에서는 이걸 촌주가 기록을 하는데,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아니에요. 그 토착 세력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방관으로 촌주를 파견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사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어렵지만, 한국사를 공부하고 나면 이 문제는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 하에 속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게 옛날, 정말 옛날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조선 세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겠죠. 근데 세종대왕이라고 주지 않고 뭐라고 주는 거예요? 제시문을 주는 거죠. 제시문을 통해서 세종대왕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강은 인도의 근본이니 군신, 부자, 부부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군신,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게 뭐냐면 삼강이거든요. 군의, 신강, 부의, 부강, 부의, 자강. 그죠?
이 삼강 행실도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편찬한 책이에요. 세종대왕 때 삼강 행실도.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그림까지 붙여서 행실도니까 그림 도자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을 주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이걸 세종이라고 하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사군육진 개척이라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난이도 하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 세종대왕 알아내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사실은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리사치계라는 승려를 일본에 보내서 처음으로 불교를 전해준 사람은 백제 성왕이고요. 6세기 때 왕입니다. 그 백제 성왕의 업적을 찾는 거라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다가 답이 돼요. 이것도 난이도 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난이도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보시면 야, 저런 게 난이도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그죠? 우리 공무원 한국사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한국사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그거 여기에 난이도 될 것 같아요? 9급에?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 이거 9급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가시면요, 그냥 다 인증 고급 다 받아요. 50문제 나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가 그 시험을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강의도 해커스 잡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푸는데 15분 남짓 걸립니다. 50문제 푸는데. 당연히 100점이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딱딱딱딱 나와요. 근데 공무원 한국사를 만약에 20문제를 제가 시험장 가서 풀잖아요. 저도 고민이 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나옵니다. 아, 이거 뭐야? 이런 사료가 있었어? 이런 게 나와요. 공무원 한국사는요, 천상의 난이도입니다. 그 중에서 얘네들이 쉬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가장 베이직한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하리였다. 딱 보면 고려 원종 나와요. 고려 원종 누구냐면 이 몽골과 우리가 싸우다가 항복을 했을 때 그때 왕이에요. 개경으로 환도한 그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돌아와서 경기 8년에 토지를 지급한 게 이제 답은 뭐냐면 녹가전이라고 하는 건데, 공음전은 뭐고 구분전은 뭐고 녹가전은 뭐고 사패전은 뭔지를 경제사에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쫙 들어옵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 전시과제도, 역분전부터 전시과제도가 다 들어와야 되고, 그 전시과의 토지의 종류가 들어와야 되고, 전시과가 무너지니까 녹가전을 지급했다는 것도 나와야 되고, 고려 후기에 권문 세력들이 개간 허가서를 받아갖고 이걸 사패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농장을 확대한 게 사패전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럼 연결돼서 조선 전기의 훈구파들이 이른바 혜택지라고 해서 간척지를 확대하는 걸 알아야 되고, 조선시대 과전법부터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조선후기 실학제들의 토지제도 개혁론까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론 들어가면 눈 돌아갑니다, 진짜. 옛날엔 정말 간단했는데 요즘에 다산 정약용의 뭐 토지제도 개혁론, 뭐 유형원의 개혁론, 심지어 뭐 서유구의 개혁론,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히 물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참고로 이것도 난이도는 그냥 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이게 딱 보면 저희들은 나오죠. 이게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고 중국 쪽 사료에 우리 초기 국가들, 그러니까 고대 왕국 중에서 초창기, 뭐 부여, 뭐 예를 들면 사만,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자료들이 거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낸 건데, 요게 이제 고구려 거예요. 예, 고구려의 설명에 고구려 아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에 관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이라서 이제 우제점, 소발굽으로 점친 게 이제 부여라서 답인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제점을 이제 부여도 했고 고구려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여 쪽에 좀 더 확실한 자료라서 이게 답이었던 거고, 특히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공부한 사람들이 못 봤던 사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형태 자체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거 삼국지 위서동의전에서 고구려인 걸 알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죠. 뭐 돌무지 무덤 이런 것들 뭐.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황룡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이 탑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는 탑이에요. 이게 신라의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탑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장율사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나오는 거는 좀 그냥 평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여러분 막 가슴이 답답하죠. 평이한 건데도 왜 저렇게 어렵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종의 모우인 천추태후와 김창의 불륜관계.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 강조의 정변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이 천추태후는 아마 드라마도 뭐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고려 현종 때 얘기라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말들이 참 어렵죠, 그쵸?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뭐 대장경을 조판했느냐. 대장경이면 뭐 초조대장경도 있고 팔만대장경도 있고 막 그럽니다. 간무를 파견했느냐 뭐 이런 것도 예종 때 올해도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뭐 이런 정도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이면 고려시대 이제 의천이라는 스님에 관한 얘기라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발해의 통치체제.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 한국사 공부 좀 하는 애들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도 뭐 신라 진골기조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사 문제가 나오는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걸 구실로에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라고 미국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거 관련된 문제라서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런 사료를 딱 주죠. 이 사료를 딱 보고 이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신간회라는 단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신간회. 신간회라는 단체는 1927년에서 31년까지 존재했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푸는 거라서 답이 4번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세계사 문제 같죠. 그쵸?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43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한국인을 노예적 상태에 있음을 위하여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 이게 43년 11월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건데 이게 세계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독립을 당시에 그 2차 대전 중에 연합국들이 최초로 약속을 해준 거라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적당한 절차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니까 그때 애매한 표현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는데 12월에 다시 미국, 소련, 영국, 그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요. 그래서 한국을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나는, 그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가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카이로만 알면 되겠어요? 얄타도 알아야 돼, 포츠담, 트루먼 독트린 다 알아야 되죠. 아, 이게 뭐 세계사인데 이걸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거, 그죠? 여기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이게 1967년에서 1971년이라는 게 딱 나와야 돼요. 이 시기가.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1993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OECD 가입이 96년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100억 달러 수출 돌파한 게 77년이라는 거 알아야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공무원 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연도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뭐 안에서 무슨 고민을 해갖고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이거는 또. 근데 이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나온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외웠다가도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고, 이거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조선시대 의교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에라 틀려라 이렇게 내는 성격의 문제인데 이런 거 맞히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실력이 또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뭐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궤라는 건 원래 조선시대 왕실에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의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관한 문제고요. 다 조선 전기권 불에 탔고 조선 후기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진 외란 이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가 틀린 거예요. 조선 전기에도 편찬을 했는데 남아 있는 게 없을 뿐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는. 자, 이것도 아마 이번 그 추가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데, 조선 후기 평안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거는 풀 수가 없게끔 굉장히 어렵게 낸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무리 기본소를 공부해도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중고등학교 한국사부터 항상 이렇게 배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는 평안도 지방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차별을 자행을 합니다. 평안도 출신자들은 중앙정계로 진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1811년에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안도 지역은 차별받는 지역 이렇게 딱 공부를 하니까 딱 보시면 영정조 때 들어와서 문과 합격자 중에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아, 이거 당연히 틀리지. 차별받는 지역인데 어떻게 과거에 합격을 해? 답 3번 딱 찍는 거예요. 근데 답이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기본서에서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별을 한 건 맞는데 영정조 시기에는 조선 후기에 평안도 지방이 중국과의 무역이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중앙정계에 진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공부하는데도 자본이 많으면 공부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문과학 역사의 비율이 서울 출신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의 인구가 급감한 게 왜 틀리냐면 농촌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평안도 지역에 광산지대가 많이 개발되거든요. 거기에 몸뚱아리만 있으면 일해서 먹고는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도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지대 도시가 발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됐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 공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전형적인 문제죠. 근현대사에서.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그럼 딱 나와야 돼요. 1904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다. 1907년 나와야 되고 대동단결 선언 이거 상하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1915년이에요. 죄송합니다. 1917년이에요. 그럼 딱 나오면 독립협회가 헌의 6조가 나온 건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자, 대한제국의 칙령제 41호가 1900년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일제가 백오인 사건이 이렇게 윤치되는 거예요. 백오인 사건이 이제 신민회가 해체된 거라 11년이거든요. 그럼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 메가타 재정고문에서 화폐정리 사업을 했다. 이게 1905년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순서가 파악돼 있지 않으면 절대 못 풉니다. 이거를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풀듯이 이렇게 안 되면 절대 맞출 수가 없죠. 맞죠? 이런 영역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사상 동향에 대해서 물었죠. 천주교에 대해서 물었고 그다음에 문체반정에 대해서 물었고 예속 논쟁에 대해서 물었고 노론 남인 간의 인성과 물성 논쟁 이른바 이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제가 설명할 거는 아닌데 조선 후기의 노론들 사이에서 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지방 노론 세력을 호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거고요. 서울 경기 지방의 이 노론들은 낙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은 이제 사실은 좀 더 들어가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얘기까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조선 후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거 김원봉이 만든 거니까 의열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의열단에 대해서 묻는 거라서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김익상 의열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제 역시 또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문제 굉장히 담백하죠. 그냥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나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유엔 동시가입이 91년인 걸 딱 아셔야 됩니다. 분단 후에 금강산 관광 처음 시작한 게 98년에 우리가 바다로 해로 관광이 처음이거든요. 그다음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게 이른바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얘가 91년이에요. 연도가 같아요. 그다음에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반지하 건설을 위해서 뭐 제네바 합의서 요게 이제 94년이죠. 비슷비슷한 애들을 이제 다 붙여놓은 건데 더군다나 유엔 동시가입과 이건 같은 연도잖아요. 근데 이건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유엔 동시가입을 먼저 하고 9월 달에 기본 합의서가 12월 13일 날 나와요. 그 순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제네바 협상 얘기는 뭐냐면 93년에 북한이 핵 개발하겠다고 NPT에서 탈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막 전쟁 분위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이 북한을 달랜 거죠. 제네바에서. 그래갖고 NPT 가입하고 핵 사찰 받도록 하고 경수로식 원자로 만들어주기로 했던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도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얘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리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서를 아셔야 되고 연도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잠깐 가장 효과적으로 최근에 봤던 시험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띄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사는 절대 짧은 시간 안에 안 됩니다. 난 한 3개월, 4개월 공부했더니 한국사가 뭐 고득점이 나왔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3, 4개월 만에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2바퀴 돌리고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지금 제가 풀듯이 비슷하게 풀 수 있어요. 지금 기출문제 풀이반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작년부터 했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가면 85점, 90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도 지금 저만큼은 못 풀어요. 아직까지는. 쉬운 문제는 푸는데 아직도 헷갈린 게 나오고 또 깜빡하는 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단기간에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과 출신이든 문과 출신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를 좋아하시든 안 하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처음에 조금 단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자꾸 회피하게 돼서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국사가 그렇게 정이 안 붙으면 일단 선생이라도 좋아하셔야죠.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면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일단 사람이라도 좋아해야 뭐가 이제 정이 가는 거죠. 이제 과목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듣는 분들도 있지만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슈퍼패스나 이런 거 하시면 제 것도 가면 이제 커리큘럼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맛보기 한번 들어보시고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과목에 대해서 애착을 좀 가지셔야 돼요. 누구나 된다는 건 아셔야 되고 대신에 한두 번 해갖고 될 것 같으면 누가 공무원에 합격을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9급 시험을 볼 때 항상 경쟁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7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7급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7급을 하면서 9급 때 꼭 시험을 보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7급 붙으면 7급 가겠죠. 근데 이분들이 한국사를 하고 또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급에 준비하는 학생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는 경쟁 상대가 좀 더 좀 많아요. 많고요. 최대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돼요.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면접까지 갔습니다. 떨어집니다. 점수는 커트라인 통과해서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죠. 한 분이 임용 포기를 했으니까 다시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지원을 하면 이제 붙여주는 거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또 왜냐하면 또 9급, 7급을 다 봤는데 7급 합격하니까 이제 9급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찌 됐거나 우리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뭐 친구 관계 이거 유지하면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집안에 또 이제 공부하다 있으면 집에 또 일 처리하려고 막 돕고 이러다 보면 이게 참 안 됩니다. 여기서 강의하는 저희들도요. 뭐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의 집에 신경을 못 써요. 학원에 맨날 아침에 나와서 밤까지 있거든요. 맨날 강의 자료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뭐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뭐 대단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단 결심을 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이게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만두기가 힘들어서 못 그만두고 계속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내가 공부해서 될 수 있다라는 실제로 1년을 공부해서 되는 경우 많으니까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반에서 처음에 공부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종합반에 등록해서 관리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차라리 자습을 하더라도 또 후반부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수업을 나오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향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제 수업을 만약에 한국사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녁반이거나 아니면 심화반이거나 지금 뭐 토요일날 기출문제 풀이반이거나 이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또 우리 이중석 선생님도 굉장히 굉장하신 분이니까 대신 이제 여기 신인석 선생님은 이제 7급을 하시니까 9급은 아마 이중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강으로 뭐 우리 또 서익한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대에 맞는 또 그 맛보기 들어보면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